진정한 경기는 누가 확정해 주냐면 한 사람의 그 회사 대표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정해야 한다. 이 진짜 실적 장세가 탄탄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지표가 뭐냐면 기업이 살아나는 이런 탄탄한 경제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 위험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금리 상승, 사실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뭐 모든 시장은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위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죠. 네. 현재 앞으로 지금 4월 중순인데요. 5월, 6월을 가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2분기, 3분기를 바라보면서 커다랗게 이제 위험 요인으로 저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서 저희가 말씀 나눈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말하는 테이퍼링 위험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인플레이션이 그것과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가장 지금 직면한 월가의 현재 화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은 묘하게도 지금 딱 50대 50으로 갈려 있다. 어떤 의견이냐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위협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어느 때와는 다른 인플레이션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50%는 아니다. 기저효과에 의해서 4월, 5월, 6월에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오겠지만 제롬 파월의 말 맞다나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은 안 나올 거다. 그러니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50대 50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50%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협적으로 나타난다면 테이퍼링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연준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과거에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위험이죠. 네, 사실 연준의 역할은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맞습니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연의 두 가지 책무 중에 첫 번째 책무죠.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의혹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질르지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4월, 지난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정책을 발표하면서 뭘 같이 발표했냐면 증세를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이 증세는 원래 악재 요인인데 시장은 호재처럼 받아들였어요. 왜 호재로 받아들였냐면, 만약에 증세라는 수단을 제공 안 했으면 이 모든 돈을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텐데, 그러면 국채는 지금 올라온 거로도 힘들었는데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증세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국채만으로 하지 않겠네 라는 사실만으로 시장이 안도를 해서 오히려 호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지금 안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선뜻 들어오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래량이 확 줄었죠. 그리고 사실 기존의 그런 어떤 그 뜨거운 열기가 좀 없습니다. 이유는 그럼 뭐하냐, 또다시 산 넘어 산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다. 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니까 인플레이션 만만치 않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 거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장에 내가 지금이라도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진입을 할 만할지를 결정하시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정해야 한다. 만약에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시장은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대해 판단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게 괜찮으시면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팩트는 사실 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도 아직도 멀었다란 말을 할 때 그 근거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계속 고용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어떻게 봤냐면 고용 지수를,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세 뭐 이런 것들이 차별 없이 그냥 나오는 그 메인 타이틀로 나오는 숫자만을 참고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제롬 파월이 자꾸 여러 번에 걸쳐서 흑인 어떤 고용, 실업률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질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그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 사각지대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영세민 아니면 뭐 네, 진짜 맞습니다. 뭐 생활보호 대상자 그렇죠.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해서 네네. 뭔가 그들이 제대로 실업률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실업률에 의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말하고 있고 강하게 말하고 있고 그 기준 자체를 고용의 기준을 흑인 고용에다 두고 있다. 흑인 실업률에다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저희가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좀 덜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왜 이럴까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 지금 고용의 질적 지표 안에 들어갔더니 학력과 수입에 의해서 너무 편차가 큰 거죠. 실업률의 편차가. 그래서 학력은 당연히 뭐냐면 이 중졸, 고졸, 대졸 이렇게 나눠봤더니 그 하이스쿨 아래에 있는 분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굉장히 높은 상태. 10% 이상 이렇게 가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수입을 갖고 나눠도 그게 거의 비슷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입 연봉이 낮은 분을 따져도 실업률이 과거 코로나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이제 회복이 전혀 안 된 상태가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말하는 아직 고용 지표를 볼 때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지 않다라는 거였고, 최근에 연준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연준은 연구 보고서 많이 나오는데 그 보고서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과거에 여러 번 위기 때마다 비교해 봤더니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꽤 차이가 있더라라는 그런 어떤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전부 시장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BEI라는 게 높아서 금리도 높아졌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도 여러 번의 위기에 거쳐서 봤을 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사실은 실제 인플레이션은 아니었다라는 연준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지표들보다 제가 더 정확하게 좀 믿고 있는 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자꾸만 어떤 느낌이 나냐면 기승전 중국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할 때도 중국을 대항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중국이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주 과다한 부양과 이 완화 정책을 유지해 갈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자꾸 예전에는 안 말하던 질적 지표를 말하고, 만약에 흑인이라든지 이런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의 고용을 얘기할 때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말씀하실 때 제가 그렇다라고 확실히 동의했는데 뭐냐면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요, 요즘. 실업급여가 높으니까 그쪽 관계된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실업급여가 높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해서 받는 것보다 잠깐 뭐 약간 수입 쩔어도 쉬면서 받는 게 낫죠.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더 사실상 이번에 1,300불 뭐 얘기 나오면서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아까 그 제롬 파월이 말했던 흑인층들은 그냥 그러니까 지원 안 하고 실업인 게 더 많이 버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직장을 가지려고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태는 계속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얘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용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고용이 생각처럼 빨리 좋아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어떤 일반적인 거라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본 거고, 두 번째는 기저효과를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4월, 5월, 6월에 인플레이션, 요번에 물가지수 발표는 조금 더 높은 걸로만 나왔는데 네. 5월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4월, 5월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서프라이즈가 아주 높게 나와서 월만 보면은 4%대도 나올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전년도 대비로 했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년을 비교하는 기저효과하고 전달을 비교하는 거를 봐야 이게 그렇죠. 엄청난 그런 인플레이션이고 추세라고 알 수 있는데, 글로벌의 여러 국가를 전달과 비교하고 전년과 비교했더니 전년으로부터는 다 서프라이즈인데 전달과 비교하면은 마이너스도 있어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전달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 버렸어요. 물론 전년하고 비교하면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워낙 경기가 뭐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급전직하해서 네. 너무 안 좋았으니까 조금만 좋아도 그때보다 확 좋아지는 높게 거니까.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온 걸 보고 어느 뉴스에서는 이거 위협적이다. 이거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게 숫자적인 얘기만 될 수도 있다는 면을 먼저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쪽과 이쪽을 같이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높고 아주 쇼킹할 정도는 아닌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죠.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번에 뭐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원금이 됐든 전부 이제 개인에게 다 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나오는 순간 그리고 돈은 있고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소위 보복적 소비라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수요가 확 몰리면서 지금 공급망은 다 그 생산망은 다 이렇게 많이 망가진 상황이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서비스 네, 쪽들은 맞습니다. 이랬을 때 생기는 일시적 그 인플레이션 현상 네. 이걸 되게 심각하게 보는 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50%에 속한 사람은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다. 제가 작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 처음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릴 때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이 뭐였냐면은 기술에 의한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제가 뭘 예를 들었냐면 포드 옛날 그 포드 자동차 초기 모델은 500 몇 불이었어요. 네. 근데 뭐랄까 성능도 엄청 몇 배나 좋아지고 더 멋지게 변했는데 207불에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같은 제품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싸게 사니까 물가가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조사해 봤더니 40%를 물가를 다운시켜요,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지나간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 중에는 그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재정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식의 아주 집중적인 소비가 일어나면서, 그 소비가 가져오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면, 다르지 않겠냐. 이번엔 다르다 인플레이션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건데요. 사실 가까이 오니까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비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데이터를 못 보여드리는데 뭐냐면 연준이 준 돈 1,400불을 어디다 썼냐 조사 실제 한 거죠 지금. 네. 근데 요번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줬지 않습니까? 지난번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이 좀 낮은 계층의 분들은 그런 분들 계층이란 말도 좀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희한하게도 원래 이 보복 소비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했냐면 전년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무서우니까 저축을 많이 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백신이 다 되니까 이제 그거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번에 준 건 쓰지 않겠냐. 이게 좀 타당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딱 시간이 지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덜 썼어요. 왜 덜 썼나 봤더니 한 30%대는 부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전해보다, 작년도보다 저축률이 더 높아졌어요. 40%대. 그리고 소비를, 그 나머지를 했으니까 전년도의 소비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보복적 소비가 나타나고 훨씬 더 강력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왜 그랬나 봤더니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실업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에 의해서 모든 환경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수혜조차도 약간의 소득이 있고 직업이 좀 탄탄한 그런 분들에게나 이제 올해는 여행 가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더 많은 차지하는 층들은 여전히 부채 상환하고 여전히 저축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지표를 못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건 다 조사된 지표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 나중에 장표 주시면 이 화면에 넣을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각보다 펜터 혹은 그 리벤지 스펜딩 이게 들을 때는 너무 그럴듯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 그렇진 않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나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측들이 제시하는 통계들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네, 얘기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층마다 이 소비의 그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지금 마침 그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2008년이죠. 그때 금융위기 때는 이제 메인 스트리트 월가에다 돈을 뿌렸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양극화, 빈부의 격차를 늘리는 그 계기가 됐다 하는 반성에서 이번에는 이제 메인 스트리트 개인들에게 이제 주체들에게 각각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뿌리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 또 많이 뿌려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2.2조 달러의 그 인프라 사업 바이든의 이러한 것들이 또 재정 정책이 풀게 되고 이것이 끝나도 또 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이러한 재정 정책들을 통한 어떤 유동성 장세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사실상 2009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그 과거에 금리로만 하던 그런 부양 정책을 돈을 푸는 양적 완화까지 가져가서 3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본 결과를 이들은 벌써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가져올 수 없는 결과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가져올 수 없는 효과가 뭐였냐면 돈을 퍼부었지만 결국 달성되지 않은 게 요즘 소위 말하는 핀셋 부양이라고 말하는 정말 필요한 곳에 도달하기까지 안 되더라. 특별히 그걸 제일 가로막았던 게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돈을 풀라고 은행에게 돈을 넣어주는데 은행은 경기가 나빠지니까 오히려 더 대출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빌려줬다가는 떼먹힐 것 같으니까 못 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돈이 흘러나가질 않았고 이게 정말로 부양 효과가 안 생기다 보니 사실 2008년도, 9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 2013년도에 양적 완화가 성공했다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다면 우리가 그걸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정도가 높은 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옛날에는 만약에 이런 리세션이 오고 나서 똑같이 연준이 부양을 해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을 때 최소한 6.5%까지는 올릴 수 있었어요. 바로 직전번에. 근데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에서 딱 미국만 금리를 올릴 수 있었고요. 다 돈을 풀었는데 그 다음에 미국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2015년 한 번, 2016년 한 번, 2017년 3번, 2018년 4번 올렸는데도 어디까지 올렸냐면 3%대 3%를 바라보는 딱 거기까지밖에 못 올린 거죠. 과거로 말하면 반도 못 올렸는데 멈췄고 다시 금리를 사실 2019년도에 3번 내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돈은 많이 푸는데 살아나지는 않더라. 그런 거고 이번 재정 정책은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제한적인 효과를 이번엔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핀셋처럼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주입하는 그런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경기를 살려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본다면 과거보다는 더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활성화시키지 않겠냐는 거고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중요한데 책에도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양을 할애해서 이 진짜 실적 장세가 탄탄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지표가 뭐냐면 캐펙스라 그래서 기업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가라는 거죠. 진정한 경기는 누가 확정해 주냐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옐런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회사 대표들 작은 회사지만 대표들이 가장 민감하고 정확하다. 왜냐하면 경기를 잘못 판단하면 이 CEO들 같은 경우는 경기를 너무 늦게 체감하면 주문을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어려워지고 너무 경기를 오판하면 사람 뽑아가지고 다 기계 들여놨는데 주문이 안 들어와서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오너들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기업 오너들은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잘 냉혹하게 판단해야지 헛판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진짜 경기가 좋아진다고 느끼면 어떤 일을 반드시 하느냐? 캐펙스를 한다는 거죠. 더 넣어서 더 벌어야 되니까. 근데 전형적으로 2017년도에 트럼프가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막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미국 기업이 한 행태를 봤더니 전형적이라는 거죠. 투자를 캐펙스를 안 하고요.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해 버렸어요. 예, 이번에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때도 캐펙스를 늘렸던 데는 어디냐? IT입니다. 기술주들이요. 아시는 구글, 애플 이런 데들은 클라우드에다가 더 투자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캐펙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의 경기도 저희가 건전한 걸 판단할 때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 투자 지표를 봐야 하는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지금 캐펙스가 그냥 눈에 보이게 그냥 나타나고 있어요. 막 그 시설 설비가 됐든 뭐 R&D 개발 자금이 됐든 막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느낌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발표했는데 잘 지금 안 느껴지시나요? 기업들이 인텔이 벌써 엄청 한다고 나잖아요. 딱 발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파운드리 대표인 그 뭐죠? 그 TSMC나 삼성전자 이번에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성장 그 캐펙스 규모가 그냥 따따블이잖아요. TSMC는 2조 정도였던 거를 10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늘리고 있는데 이게 캐펙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반도체만 했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광범위한 쪽에서 조선이든 화학이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인터넷 기업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쿠팡 같은 데도 사조 받아가지고 또 완전히 또 이 창고랑 뭐 이런 거 다 늘리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캐펙스가 늘어나면 아주 이게 건강한 실적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좀 효과를 충분히 일으킬 거고 예, 그 다음에 과거에 이 재정정책이 없는 그런 부양책의 단점이 뭐냐면 웰스 이펙트만 만들어내서 K-쉐이프라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좀 어떤 이제 적은 사람들은 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바이든이 뭘 들고 나왔냐면 자본세뿐만 아니라 부자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수면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인 증세보다 이 부자세 관련된 게 더 목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노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정정책을 메꾸는 방법으로서 지금 제시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재정정책의 부작용은 그거 아닙니까? 국가 부채가 높아져서 흔들거리는 바람에 신용등급 하락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보다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충분히 이제 준비돼서 진행되고 있으니 재정정책의 긍정적인 면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돈에 의해서 그냥 금융시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인 실물 경제 끌어올리는 쪽으로 거죠. 돈이 들어가서 네.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가 활성화될 탄탄해지고요. 네. 성장할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자에게는 무슨 의미냐면 두려워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지금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거 어느 정도 절벽이 나와버릴까봐 그게 걱정인데 사실 이런 기업이 살아나는 이런 탄탄한 경제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은 조금 더 우리가 과감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안심하고 좀 더 투자할 수 있다. 네, 오히려 좀 더 텀을 길게 보시고 특별히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재정 정책에 달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돈 금융 쪽으로만 갔는데 거죠. 이제 실물 경제 그 기업들 이런 어떤 인프라 사업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맞습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